제가 세 군데 학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약을 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다 약사들, 의사들인데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으로서는 건강과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약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약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식품에, 그 식품에서 건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약사님도 계시지만 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약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증상을 억제해 주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드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약사로서도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는 데 대한 어떤 양심적인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이제 약사와 의사들이 실제 그 처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껏 처방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이건 소신하고 관계없이 그 약이 들어가야 돼요. 비근한 예로 지금 13살 이상 여학생들에게 그 자궁암 예방 접종이 그렇게 그 의무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백신이 의무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의무적이 아니에요. 이 의무적이 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백신 같은 경우가 그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백신은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백신 주사를 놔준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균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을 때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몸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이 아이들 백신 주사를 안 맞추면 아예 입학을 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입학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백신에 있는 수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백신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수은을 쓰게 돼요. 티메로살이라든지 에틸수은 같은 걸 쓰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방부적인 효과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 투아들에게 쓰였을 때는 자폐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폐증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백신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그 미국과 그 이런 선진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우리는 근데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 자식이 자폐증 걸렸는데 저 백신 주사 맞춰가지고 자폐증 걸렸다 해가지고 홍역 백신, 그 MMR, 그 백신 맞으면 그렇게 돼. 이게 지금 뭐 수만 명의 소송이 걸려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아까 13살 이상, 13살 되면은 여자아이들 그 자궁암 예방 백신 맞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궁암 예방 백신을 맞으면 불임 유발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밝혀졌어요. 단계가 있는 밝혀졌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아이를 나라나라 하면서 사실 정책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많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세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천연두로부터 백신이 먼저 나왔는데, 이 천연두라는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목장에서 이제 그 젖을 짜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서 이제 이렇게 곰보처럼 천연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겨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더라 봤더니 그 여자의 몸속에 항체가 만들어진 걸 봤어요. 그 항체를 우리가 백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걸 이겨내기 시작하면 굳이 우리가 주사를 맞춰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그 백신을 맞췄을 때 항체가 형성되는 게 맞췄을 때, 안 맞췄을 때 그런 유의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의한 데이터가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게 뭐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쓰는 타미플루라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 그게 유의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그럴 것이다 해서 그렇게 지금 쓰여지는 게 대부분 많고요. 사실 어찌 보면 외국의 특히 미국 제약 쪽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 백신 사업이다. 사실 뭐 아직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그런 백신 사업 어떤 판매권을 따와서 실제 관공서에 납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굉장히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죠. 정부에서 다 돈을 주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 영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정부 관련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이야기만 잘하고, 이거 미국에서도 맞추니까 우리나라에서 맞추자 하면 납품만 하면 돈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암에 걸리시면 95%가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런데 그 95%가 이제 항암 치료나 수술도 주는데, 그게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주는데, 6천만 원이면요, 한 사람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6천만 원에 나라에서 돈을 얼마를 주냐면 95%니까 뭐 한 300만 원 빼놓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 치료를 누구든지 다 받으려고 그래요. 왜? 경제적 부담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을 자꾸 정부가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내는 거예요. 저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저항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보험으로 그걸 딱 하는 순간 그 항암제의 수익률이 얼마냐면, 항암제는요 30만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원에 만들어서 3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개발하는데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다 그게 합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스피린보다 더 싸게 개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발비가.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고 있는 항암제가 과연 암 환자를 많이 살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가 너무 이제 비싸니까, 이렇게 비싼 치료 받으면 내가 혹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약이라고 하고 있는, 약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은 실제 약 완치제가 아니고 일단 증상을 치료해주는 약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증상을 억제해주는 약들은 대부분 염증을 가속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분명히 저 염증약을 먹는데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관절염약을 먹는데 이 약들이 다 염증을 가속화한다. 즉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응? 내가 염증약을 먹는데 염증이 악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명명이 잘못된 거예요. 항염증약이라고 하는 것이 염증을 개선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염증과 염증 세포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은요, 그냥 우리가 염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그냥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면역 반응이다. 그러니까 나 몸에 염증이 있다. 이것은 염증이 있다. 그러면 눈으로 딱 보면 염증이 고름이잖아요. 고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빨간 발적, 고름과 발적, 종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이라는 것은 다 면역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없앤다, 이 반응을 막는다, 이 반응을 억제한다. 이게 바로 항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아니요, 고름이 좀 잡혔는데 종기가 있는데 그때 쓰는 항생제나 소염제 있잖아요. 이 염증을 막아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염증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항염증약의 대부분은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면역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다 닫아요. 혈관이 닫히니까 저 항염증약을 먹으면 몸이 냉해지고, 그리고 또 혈관이 닫히니까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항염증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과는 암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암과 혈관이 닫히니까 결국에 고혈압이 와요. 혈관이 닫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암은 왜 생기느냐? 혈관이 닫혀서 생겨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이 닫히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저체온 상태로 빠지면 그 저체온에서 견디기 위해서 유전자가 바뀌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로 바뀌냐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유전자로 바뀌어요.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유전자, 실제 엄마의 뱃속에서 임신이 일어나고 그 태아가 됐을 때, 그때는 실제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가 아니고 실제 산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엄마의 자궁 쪽은 산소가 거의 없는, 초창기 때는 산소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세포가 막 커진다는 얘기는 산소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 세포는 막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아이는 어쨌든 10달 동안 3.5kg까지 커야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가 이제 바깥에서 기를 수가 있지. 애들이 막 2kg, 1kg 이렇게 되면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면역 상태를 이뤄서 나가려면 3.5kg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폭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폭풍 성장의 조건은 뭐냐? 산소가 부족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산소 포화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산소 포화도가 50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산소에서 줄기세포가 분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암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막 암을 치료한 사람들 보면 막 웃고 긍정적이고 산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산소를 많이, 웃으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긍정적이면 혈관이 열리니까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산소에 답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항염증약, 소염제를 계속 먹으면 혈관이 계속 닫혀가지고 그 주변의 세포들이
이게 엄마의 자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응? 착각. 이거 뭐지? 이렇게 산소가 안 들어오지? 착각을 해가지고 막 분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화를 하려면 유전자가 필요해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런 유전자를 돌연변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더라. 결국에 이런 소염제나 뭐 혈압약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암이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뭐 이 암이라고 하는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포가 다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세포가 하나에서 왔다. 어쨌든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수정란이 되고, 요 수정란이 뭐 이렇게 32번 분열, 32배 이렇게 1에서 32개 세포로, 이걸 우리가 상실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데, 이 배아줄기 세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분열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3.5kg로 이렇게 태어나게 10달 동안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그러면 혈관이 딱 좁아져요. 응? 우리가 이거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죠. 막 가슴을 쳐요. 이런 현상들의 대부분은 혈관이 조여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직장 동료하고의 문제, 또 집안 배우자하고의 문제, 뭐 또는 시어머니하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육친 간의 문제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밝혀지는 거예요. 산소가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왜? 어떤 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옛날에 내 세포가 산소 없이도 살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걸 돌아가는, 이걸 격세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암세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세포도 굉장히 불쌍한 세포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막 암세포 하면 막 공격해야 되고, 악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세포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러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제를 쓰면 그렇게 될까요? 항암제를 썼을 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왜? 항암제는 산소가 더 부족해지니까. 항암제를 쓰면요, 혈관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막 좁아져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암세포 크기는 줄여줄 수 있지만 암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암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우리가 할 것처럼 이렇게 암 치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명이 늘어나느냐, 평균 2달입니다. 2달.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비싼 항암제가 나온다던데,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를 쓰면 얼마나 수명이 늘어나느냐?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명이, 제가 만약에 50에 암에 걸리면, 만약에 제가 90까지 산다? 그러면
40년 남았잖아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항암치료 받았어요. 해골만 남아서 밥도 못 먹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데이터 보니까 2달 더 산대. 만일에 항암 치료를 안 받고 그대로 놔뒀을 때, 그것을 이제 무치료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를 사느냐, 평균 12달 정도 산다, 더 산다. 1년 정도. 그러면 치료를 왜 받느냐. 예, 아주 옥신각신 막 그래요. 그래,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암은 그렇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암 환자를 놓고, 당신은 항암 치료 받고, 당신은 항암 치료 안 받고, 이거 비교 실험 하다가는 비윤리적인 걸로 해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는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혈액암이라든지 고환암, 혈액암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되게 잘 들어요. 들어서 완치율도 높아요. 하지만 나머지 상피암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이죠. 뭐 유방암, 위암, 폐암, 간암, 뭐 뇌암, 뭐 이런 모든 암들은 실제 항암제가 그렇게 10% 미만이다. 항암제가 잘 들을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고, 또 그것도 크기가 잠깐 줄어드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면서도 꼭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만이 완치가 되고 수명이 크게 연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만 받거나 병원 말만 잘 듣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이 체질을 바꾸는 이것을 우리가 약으로 할 수는 없다.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그 자연 중에 우리 신이 우리한테 준 자연 중에 가장 좋은 자연이 바다와 이제 그 바다 생물과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은 대부분 암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암과 이렇게 반대 측면에 있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해조류와 식물을 많이 섭취를 평상시에 하면 이 암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도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PD수첩에 보니까 남원의 내기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안양에 그 어떤 그 마을이 무슨 동이 있는데, 거기 2가지 취재를 하는데, 폐암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에요. 동네가. 폐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래는 10,000명 중에 1명이어야 되는데, 예? 10,000명 중에 1명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1명이야.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야스콘이라고 있죠, 야스콘. 그게 야스콘이 이제 뭐냐면 아스콘이라고 하죠, 아스콘. 아스팔트 만드는 콜타르, 석유 찌꺼기를 이제 가공을 하는, 아스팔트 원료를 만드는 그런 데인데, 그게 뭐 사실 그냥 석유 찌꺼기를 도로에 뿌린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을 하는데 바로 도로 인접한 그런 동네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다 기침하고, 아이들이 다 호흡기 증후군 같은 거 다 오고, 폐암 환자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말을 한다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아스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아스콘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걸 쭉 봤더니 이게 바람을 타고 와요. 응? 그 먼지. 바람을 타고 쭉 오는데,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벤조필에?
이거 이제 파스라고 하는데 다환족 산화수소라고 그래요. 응? 이 벤조피렌은요, 석유, 즉 탄수화물을 태우면 다 생겨요. 근데 여러분 석유는요 다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화석이잖아요. 나무와 그 다음에 동물들이 썩어가지고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는 결국에는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의 거의 대부분의 약은 다 어디서 만들어요? 석유에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아스피린, 고혈압약, 당뇨약 다 석유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비타 500 좋아하시잖아요. 비타 500 다 석유에서 만들어요. 비타민 C를 다 석유에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석유는 우리의 연료도 되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비타민과 약의 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찌꺼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콜타르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드는데 그 성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이걸 열을 엄청나게 가열을 해요. 열을 가열하니까 그 열이 위로 쫙 올라와 가지고 미세먼지가 돼서 이제 쫙 이렇게 그 동네에 막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벤조피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벤조피렌은 콜타르만 태운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나타나요. 커피를 태워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참깨, 들깨, 이 볶아도 이 벤조피렌 다 나옵니다. 심지어 탄 음식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탄 음식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급 발암 물질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동네를 갖다가 완전히 다 폐암이나 이 폐염 환자로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 마을이 하나가 소개가 됐고, 여기 또 그 남원의 그 내기마을이라는 데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 그 마을도 아스콘 옆에 있었는데 실제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부터 거기도 막 그 폐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면서 다 폐암으로 죽어간 거예요. 60을 다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사한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토양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걸 우리가 라돈이라고 해요. 라돈 방사선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50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리산 그 기슭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풍수지리잖아요. 풍수지리를 얘기할 때 여기는 굉장히 터가 좋다 할 때 배산 임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그런데 뒷산을 이렇게 보면 풍수지리에서 최고의 터라고 하는 뒷산을 이렇게 보면 산이 높지를 않아요. 산이 야산이에요. 높지를 않아요. 고지도 100m,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완만한 산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산들은 다 돌산이 아니고 다 밭처럼 된 산들이에요. 이제 마사토라든지 이게 배수가 굉장히 잘 돼. 푸석푸석한 땅들 있죠. 황토라든지 이런 땅들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 주변은 대부분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죽어서 잘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하니까 이 건강한 몸에서 아주 창조적인 생각, 기억력도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면 병이 안 걸리는데 반대로 뒤에 돌산이 있는 거예요. 이 돌산을 우리가 화강암이라고 해요. 화강암 지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돌이 많은 산들인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70% 전 국토의 70%가 화강암 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화강암 자체가 바로 라돈 가스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광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석고보드 있잖아요. 여기 단열재로 쓰는 석고보드가 다 화강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나오는 라돈가스는 다 화강암에 석고보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파트에 나오는 게 땅 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내기 마을은 고층이 없잖아요. 고층이 없다 보니까 다 단층에 사니까 땅 밑에서 다 라돈가스가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화강암 지대예요. 지리산의 화강암 무덤처럼 그렇게 지대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아스콘 공장까지 들어온 거예요. 응?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스콘 공장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다 죽었습니다. 자, 무섭죠.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병원에 가서 백신을 잘 맞고 검사를 잘 받은들 우리 환경이 오염되거나 오염된 것도 아니죠. 땅 밑에 우리가 오염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게 실제 그걸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알 무렵이면 이미 사람의 몸은 다 망가질 때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옥시라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 있죠? 그것도 나중에 수천 명 죽었을 때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벤조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연 치유나 이런 우리가 약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또 혹시나 아팠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세포교정 영양요법인데 환경도 이해해야 돼요. 환경 독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그래도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조금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항상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 네, 이 스트레스가 많은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혼, 사망, 뭐 이런 갈등, 분노, 외로움, 뭐 이런 게 돼 있죠. 원래 가장 직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이 저희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기자라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평균 수명이 60밖에 안 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직업이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평균 수명이 7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은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써서 빨리 죽고 한 사람은 몸을 너무나 많이 써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너무나 많이 쓰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데 이런 거예요. 활성산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라디칼처럼 이렇게 하나 붙은 게 있고 여기 일자라고 표시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이제 이것을 보통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 보면 이제 OH 라디칼이라고 해서 이게 되고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과로 일을 많이 하거나 과식 뭐 어쨌든 굉장히 내가 액티브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과로나 과식 많이 하는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게 생겨서 여기 이제 암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이 먹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이게 오고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요, 세포가 그냥 다 녹아버려요. 세포가 녹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활성산소를요, 우리가 시험을 해보잖아요. 세포에게 이렇게 주사를 하잖아요. 세포에게 이렇게
주사를 딱 하면 떨어뜨리면 세포가 빵 터져요. 그 터지는 걸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에 저 활성산소 저걸 쭉 집어넣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에 저게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때 생기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벤조피렌 막 들어왔을 때 있죠? 벤조피렌 들어왔을 때, 항암제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이건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이제 우리 몸 속에서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그냥 산소가 다이렉트로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가 일중황산소가 되고 싱글렛 옥시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과로나 과식에 의해서는 이제 슈퍼옥사이드가 되고, 스트레스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스트레스, 이제 실증은 과로, 과식이 되고, 네. 이게 OH가 되는 건, 이게 이제 그 수치가 많아지면요, 이게 우리가 그 라디칼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주로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게 이 철분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뭐랄까요? 활성산소, 암이 많이 안 걸리려면, 암을 예방하려면 철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과다한 철분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활성산소가 1단계에서 끝나야 되는데, 요게 철분이 과다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암을 일으키는 하이드록시 라디칼로 바뀐다. 그래서 실제 철분 제제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철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철분을 많이 먹는 게 좋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여하튼 이런데 이게 바로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OH라는 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가.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나 과로에 처하면 요런 중간적인 활성산소가 나중에 이걸로 바뀌는데, 이것은 바로 그냥 이 아주 강력한 라디칼로 바뀌어버리는, 이게 이제 하이드록실 라디칼인데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라돈이에요. 라돈. 이게 무섭죠? 라돈이에요. 이게 방사선이라고 하죠.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사선과 항암제, 그 다음에 여기 벤조피렌,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발암물질, 항암제, 라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산소가 바로 암을 일으키는 그런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로 바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중간 과정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 중에 이제 독소르비신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포가 다 죽어요. 이게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세포가 그냥 죽어요. 이게 죽는 세포가 많겠어요? 암에 걸리는 세포가 많겠어요? 아니, 이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 막 엄청나게 쓰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이거 우리가 양잿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양잿물. 이런 양잿물이 많이 생겼어요.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면 우리 몸에 죽는 세포, 만약 뇌에 이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뇌 세포가 죽는 세포가 많을까요? 암으로 가는 세포가 많을까요? 죽는 세포가 수만 배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나는 이대로 죽기 싫다. 그래서 암으로, 암세포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줄기세포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막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저 활성산소를 실험을 해보면 세포들이 대부분 죽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게 바로 암세포예요. 왜 개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럼 개를 어떻게 해야 되면 교화를 해야 되는데. 교화를 해야 되는데, 교화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암에 대한 접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근데 교화가 완전 불가능한 상태도 있어요. 그 불가능한 상태는, 이제 이미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교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게 암 줄기세포로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암 발병한 지 3개월 내에 2, 3개월 내에 사망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초악성 종양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실 그 경우는 뭐 전체 암 중에 한 5%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활성산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 산소 이 두 가지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일중항 산소라고 하고 이렇게 라디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슈퍼 옥사이드 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두 개는 그렇게 뭐 이 암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약해가지고 기껏 해봤자 염증 정도 일으키는데 얘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네?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거의 뭐 암뿐만 아니라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게 왜 추우면 감기에 걸릴까요? 추우면 감기에 걸릴까요? 왜 여름에는 감기에 안 걸릴까? 왜 구제역 바이러스는 추울 때만 나타날까? 그렇죠? 구제역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안 나타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서도 감기를 콜드라고 했어요. 콜드. 추위잖아요. 왜 그럴까?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이게, 겨울 날씨를 영하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방 안에 있을 때 활성산소를 재보니까 100개가 나와요. 네? 이 활성산소가 이제 100개가 나오는데, 영하 5도. 바깥이 영하 5도야. 너무 추워. 꼭 거기 가가지고, 잠깐 옷을, 외투를 벗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막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막, 소름 막 돋고 이럴 때, 활성산 수치를 재보니까, 얼마가 나오면 500이나. 500.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 있어요? 세포가 다 죽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가 몸에 많으면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린 다음에 암 환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기 시즌이 막 있어요. 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세포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기 막 창궐한 다음에 가장 많아지는 암이 무슨 암이냐면 림프암하고 그 다음에 백혈병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평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활성산소를 다 죽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잘 알으셔야 돼. 활성산소를 다 죽여도 안 되고 활성산소를 적당하게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빨리 죽는 사람들은 이 적당한 게 없이 아까처럼 막 500, 네? 막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100을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10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안 돼요? 세포가 노화돼요. 어떻게 노화되느냐? 치매처럼 돼요. 세포가 기능을 못하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한마디로 녹슬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닳고 다려지는 게 아니라 녹슬어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활성산소가 100개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많이 500개면 너무 많이 분열해 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0개를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할 수도 없어. 이 방법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알아낸 건데요. 이제 감기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자세히 감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정말 다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감기에 걸린다라는 이유가 세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는 세포가 어떤 부위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추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데가 어디겠냐고. 네? 피부? 피부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뻔뻔한 세포예요. 피부는 이 피하 지방도 있고 그리고 각질층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부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는 않아요. 피부는 추위에 노출이 돼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에요. 어디냐면 점막인데요. 왜냐하면 추운 공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호흡기로 들어온다고. 뭐 훅 추운 공기가 갑자기 36.5도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내 몸에 마이너스 5도짜리 이거 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니까 애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니까. 여기서 죽는 이유가 활성산소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빵빵 터진다니까요. 세포가. 세포막이 빵빵 이렇게 터져요. 그 영상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니까 자, 이 뭐지? 이거 그러면은 백혈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죽었잖아요. 세포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그 죽은 세포들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혈구들을 갑자기 청소할 수는 없어요. 왜? 갑자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백혈구들이 뭔가 이렇게 숫자를 불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흉선이 커져요. 흉선이 막 커져.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공격을 받으면 흉선이 커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 이틀 만에 확 커져가지고 백혈구 딱 보내서 정리 딱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가서 어떤 걸 하면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세포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관이 확장돼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그 세포들을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 세포들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고름이라고 하죠. 가래. 그 가래가 성분들을 보면 다 우리 몸에 죽은 세포들이에요. 그 활성산소로. 그 중에 이제 범벅이 돼 있지. 백혈구, 뭐 죽은 세포, 그 사체 덩어리인데. 네. 그러니까 그 가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죽은 세포를 정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정리를 못 한다는 얘기는 기관지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것은 상기도 감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상기도의 활성산소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그 상기도의 활성산소로 인한 후유증, 추위로 인한 활성산소가 많이 과다하게 생성되면서 거기서 점막이 파괴되면서 그 파괴된 점막을 백혈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 발열, 통증, 부종, 염증, 홍반, 가래, 기침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치유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청소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궁금하시죠?
바이러스는 원래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원래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곳이 다 어디냐면요. 잘 보세요. 바이러스는 어디서만 발견이 돼요? 어디서 발견이 돼요?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발견된 적 있나요? 네? 바이러스는 절대 외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죽어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요. 이 숙주가 뭐냐면 바로 포유류예요. 이 포유류가 뭐냐면 36.5도를 네? 항온동물 있잖아요. 이 항온동물, 이게 온도와 효소와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포유류를 숙주로 합니다. 숙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생충이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세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세포는요, 처음에 탄소, 수소, 산소,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막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질소가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이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리적인 반응과 화학 반응이 합쳐지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거죠. 네? 이 아미노산이 이제 한마디로 이 DNA를 만들면서 이 DNA가 원시적인 그 생명체인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세포막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DNA 세포막을 만들어서 세균이 되고, 이 세균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제 요게 이제 쭉 어떤 진화 과정에서 이게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보니까 세포 한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핵이라고 하죠. 여기가 쫙 보니까 DNA라고 하는 쪼가리 쭉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2만 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 자, 이걸 실제 DNA가 뭐예요? 이거죠. 자, 이게 DNA가 돼. 우리 몸에 DNA가 있는 곳이 핵만 있냐? 안 그래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이게 다 DN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죽는다는 것은, 빵 터진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활성산소가 공격을 쫙 하잖아요. 쫙 하고 빵 터지면은 여기에서 이 DNA들이 다 조각조각 나요. DNA들이 지금 인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었던 DNA들이 조각조각이라는 거예요. 즉, 이 DNA와 이 세균들이 실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이게 여기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한 2,000개가 있는데요. 이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예전에는 다 세균이었다는 거예요. 세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는, 인간의 어떤 세포는, 사람의 세포는 이 세균 2,000마리가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DNA를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세포학에 있어서의 이론입니다. 아주 유력하게 주장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사람의 세포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세포가 분해되면 어떤 물리적인 힘, 화학적인 힘으로 사람의 세포가 죽으면 다시 이 사람의 세포는 세균과 바이러스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공격을 받아서 죽었느냐. 이게 세포가 활성산소에서 죽을 수도 있고,
방사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독성 물질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세포가 죽는 그런 그 이유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지고, 또 세포가 죽는 그런 그 이유에 따라서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A형 간염,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뭐 A, B, C, 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원래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내 내부에 있는 세포가 어떤 공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핵에 있는 바이러스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몇만 마리가 아니고요. 실제 핵 안에 있는 내재성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분해가 됐을 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로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이렇게 분해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감염 부위라고 하잖아요. 감염 부위에서 뭐 도말 검사, 가래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딱 보면 항상 그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니까 이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지 그게 원인이 돼서 감염을 일으켰다,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원인이 돼서 감염을 일으킨 게 아니라 원인은 활성산소나 독성물질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서 세포가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외부 침입에 의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자연 생성되는 거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래서 감기는 감염되지 않는 거예요. 응? 왜 집단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을 쭉 감기 이쪽에서 한번 쭉. 왜냐면 조건이 같으니까. 조건이 같다는 얘기는 환경이 같은 거예요. 같이 먹는 것도 같고, 또 공기도 같고, 먹는 거, 숨 쉬는 거 다 같기 때문에 세포 파괴되는 정도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가장 두려웠던 게, 우리 거의 뭐 사회적으로 가장 두려움을 줬던 게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였어요. 수혈이라든지. 근데 실제 에이즈 바이러스가요, 성관계를 에이즈에 걸린 여성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감염이 될 확률이 10,000명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10,000명에 1명꼴.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염 바이러스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간염 바이러스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뿌렸을 때 그 코로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랬을 때 간염에 걸릴 확률이 0.001%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에 의해서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파스테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모든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 세포에서 온다. 내 몸의 세포에서 온다.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죽냐에 따라서 병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 있잖아요.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려요. 구제역에 걸리거나 뭐 걸릴 수 있는 동물들을 다 살처분했잖아요. 구제역. 그게 뭐냐면 돼지, 소, 닭이잖아요. 돼지, 소, 닭. 그런데 그 구제역이 어디서 왔을까요? 구제역은 가면 되는 거예요? 구제역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아까 강의했으니까. 제가 강의를 제 이론에 의하면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감염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건 DNA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면역계에서 봤을 때 에이 새끼 이렇게 이 정도지 얘가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굉장히 위협적인 것처럼 이걸 막 홍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느냐? 왜 하겠어요? 모르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거고요. 실제 만약에 제 이론이 저와 같은 이론을 주장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저희들이 이걸 공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백신 장사들이 될까요? 백신 장사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백신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론에 의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만 살아있으면 백신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그럼 백신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막는 백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조건하에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이거 내부 발생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세포만 파괴 안 되면 되죠? 그러면 세포 파괴 안 되려면 뭘 먹어주면 돼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만 먹으면 되죠. 그게 백신인 거죠.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 강력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활성산소, 일중항산소, 슈퍼옥사이드 이온,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 세 가지의 활성산소를 세 가지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만 있다면 이걸 주기적으로 먹어주기만 한다면 감기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Never. 전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이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 백신 쪽의 사업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하지만 국가 경제로 보면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국가 경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또 감기에 안 걸리니까 아까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걸리고. 그러면 이제 모든 감기에 안 걸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제약 산업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게 감기약이 많잖아요.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고요. 우리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병을 케어할 수가 있고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병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루아침에 떨렁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DNA가 바이러스가 되고 바이러스가 세균이 되고 세균이 또 우리의 세포를 만들면서 그 어마어마한 5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하나의 개체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해석을 못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를 이해를 하시려면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이언티픽하지 않으면 자연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쭉 됐어요.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세균이 뭐가 되냐면 이제 아메바가 돼요. 아메바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어류가 되고요. 이 어류가 파충류가 돼요. 양서류. 양서류가 파충류가 돼요. 이 파충류 중에서 하나의 파충류는 난 날고 싶다 하는 애들은 조류가 되고요. 나는 땅 속으로만 어두운 곳에서만 살아야겠다 하는 애들은 이 파충류 중에서 뭐가 되면 설치류 있죠? 쥐 있잖아요, 쥐. 이 쥐로 어두운 세계에서만 돌아다니는 쥐가 돼요. 땅 속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요. 나는 당당하게 뛰어다니겠다. 달리기로 승부하겠다. 하는 애들이 뭐가 되냐면 포유류가 되죠. 응?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포유류 중에서 나는 뛰어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다. 나는 좀 나무를 타야겠다.
그 나무를 타기 시작한 게 이제 원숭이들이에요. 원숭이는 그래서 팔이 길잖아요. 이 원숭이들이 이제 팔을 쓰면서 아, 나는 이제 생각 좀 해야겠다. 네?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고 사색에 빠지고 판단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숭이 중에서 아주 고등사고를 하는 원숭이들이 유인원이라고 하죠. 인간의 조상이. 이 유인원이 쭉 진화를 해서 우리 현재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구의 나이가 130억 년이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 130억 년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때까지가 이게 지금 아메바까지가 50억, 이 바이러스가 70억. 그러니까 실제 한 50, 그러니까 60억 년 만에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또 20억 년 동안 아메바가 만들어졌고, 이 아메바에서 또 인간까지 만들어지는데 50억 년이 걸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실제 그런데 이런 생명,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생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화성이, 이게 혹성이 없기 때문에 그 혹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에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또 생명이 존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아주 유력한데 달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달이 있어서 이제 그 한마디로 흐름이 생겼다는 거죠. 달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고 또 그 물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생명체가 안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조류라고 하죠. 조류. 이 조류는 달이 물을 끌기 때문에 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람, 그 다음에 바다, 해류, 조류 이런 것들은 달이 없다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태양계의 어떤 것도 이 지구와 달의 위치만큼 이게 달이 지구에 그 끼치는 영향만큼 그런 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기에 플러스 달. 이 달이 생명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죽으면 환원이 된다는 거예요. 환원.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돌아갈 때 뭘로 돌아가느냐? 가장 애초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자기가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엄마의 태아의 세포로 되돌아가 하듯이 우리 세포도 세포 자체에서도 세포가 죽으면 가장 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잖아요. 땅에 묻히면 여러분들이 몸이 썩잖아요. 몸이 썩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다 바이러스하고 세균이 돼서 토양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죠. 그러면 그 토양 미생물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 미생물들이 다시 어떤 영양분을 만들죠? 거기서 또 미생물들이 영양분 효소를 막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식물의 자양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식물을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겠죠. 동물이나 날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먹겠죠. 동물을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요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된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다했을 때는 결국에 환원이 돼서 가장 적은 단계인 바이러스, 살아있는 단계로 보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바뀌는 거고, 죽어있는 단계로 보면 미네랄 450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 몸이 화장을 해서 태우면
450원 정도의 미네랄이 나온다는데 요즘 좀 가격이 올라서 1,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네랄적인 보충보다도 우리가 사실 세포가 죽었을 때 땅에 묻어야 되는 이유가 화장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땅에 묻었을 때 땅에 비옥한 아주 비옥한 거름이 될 수 있다. 그게 약간 토양 미생물이 되면서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누가 이걸 주장했냐면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진화론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돌맞아 죽을 뻔하죠. 처음에 이걸 주장하고 아니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동물하고 똑같다는 소리냐? 돌맞아 죽을 뻔하고 진짜 화형식까지 당할 뻔하았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헤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철학자이면서도 약간 생물학자고 의사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개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죠.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이라 지금까지 이제 진화된 모든 생물들을 말하는데 지금 사람이 10달 동안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이러스의 모습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 아메바에서 이 사람까지 되는 과정에 이 아메바에서 물고기, 그다음에 개구리, 도마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원숭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포유류까지 쭉 파노라마처럼 이게 사진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년 동안 진화했던 그런 모습들이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10달 동안 압축을 시켜놓은 모습이 그대로 잡혔어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해서 이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을 완벽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는 놀라운 그런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치유 이 사상을 받아들이려면요, 사실 이제 만물일체설인데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 하나다. 응? 개미도 하나, 나라 하나, 다 하나다. 그래서 봤더니 쥐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99% 같아요. 이해 가세요? 안 가시죠?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80% 이상이 같아요. 초파리가 조그만데요? 네? 그렇게 조그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만드는 것은 염기가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밖에 없는데 이 4개 다 4개씩 갖고 있어요. 이 4개 가지고 다 유전자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뭐 보리, 쌀, 귀리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유전자가. 이게 초파리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초파리하고 사람의 차이는 뼈와 신경, 뭐 이런 근육 이런 게 발달이 안 됐다 뿐이지 유전자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유전자를 만드는 이 염기, 이 DNA를 만드는 이 염기라고 하는데 이 염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아까 초파리든 벼, 콩, 사람 다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만물일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기가 똑같기 때문에
만물의 주술이다. 이렇게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바이러스에서. 네. 이 독소를 보면요, 이게 이제 중금속이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백신에 들어있는 중금속. 지금 뭐 반도체 공장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 삼성 반도체는 그 미국에서 그 더 이상 반도체가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사양 산업으로 그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게 이제 80년대 때 삼성에서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퇴출된 아이템이었죠.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실리콘이라는 게 반도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 반도체 사업이 성장을 못했던 이유가 반도체가 중금속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암을 많이 유발했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미국처럼 고발 고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는 이번에도 그 문제된 거 보셨죠? 그 뭐 미국의 그 뭐 어떤 그 회사에서 20명인가에게 뭐 5조 얼마를 판결을 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정확한 아이템은 제가 내용은 안 나지만 어쨌든 미국은 거의 고소와 고발의 나라예요. 뭐 하나만 딱 있으면 다 고발이 됩니다. 맥도날드 그 햄버거 맥도날드 가게에서 이렇게 그 넘어졌어요. 임산부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물이 흘렀는데 종업원이 안 닦은 거예요. 하고 넘어져 가지고 그 임산부가 유산을 했는데 그 우리 같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아니 우리 같으면 그 물을 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맥도날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돈 1,000억 정도의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혈병으로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확인된 백혈병 환자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0명이면요, 미국 같으면 한 사람당 1,00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조예요. 2,000명이면 200조예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퇴출 아이템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아무나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반도체라는 거 저도 한번 봤는데 와, 이 손기술이 장난 아니야. 너무 세심하게 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어떻든 손을 잘 써야 되고요. 그 아이템은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삼성 이게 아무나 선진국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는 일단 안 돼. 그리고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 있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기술이 또 없는 나라도 안 돼. 결국에 우리나라가 낙점이 된 거지. 우리나라는 왜? 그때만 해도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권이 별로 없죠. 게다가 나라에서 하라고만 하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다 막아버리면 되니까. 노동부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85년도, 95년, 2000년 벌써 한 40년, 30년이죠. 한 30년 가까이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소송이 안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 시스템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지, 미국 같았으면 엄청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아이들은 3년밖에 근무를 안 시킵니다. 18, 딱 정해져 있어요. 18부터 21살까지. 그 지난 졸업이 다른 부서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부서, 그 면역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금속, 이 간 유독물질에 의해서 보통 그 나이 그 이상 되면은
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만 그렇게 일을 할 수, 3년만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이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튼 간에 그렇게 무섭다, 이 중금속이. 백신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무섭지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그 작업에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무서운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미생물 독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초식동물입니다. 네? 누가 그래요? 아니, 불가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유만 먹고도 오래 잘 사는데 왜 우리들 보고 우유를 못 먹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원래 인간은 초식동물이었는데요. 불가리아에서 그 사실은 그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것은 한 3,0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우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3,000년 동안 그 친구들은 우유를 먹어가지고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우유를 안 먹은 것 같아. 저의 세대도 그 우유가 급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세대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사실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한 40, 50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많이 먹기 시작한 게. 그렇다면은 지금 40년밖에 안 된 나라하고 우유 먹은 지가 3,000년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야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냐면 풀을 많이 먹어요. 응? 그리고 이런 고기 종류나 우유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이게 미생물 독소가 많이 생긴다.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반대로 걔네 저기 불가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곡류를 많이 먹잖아요. 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와 독소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혈관이 수축하고 피가 잘 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혈압과 혈당은 뚱뚱하고 콜레스테롤 높고, 그 다음에 고기와 단백질을, 고기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혈압당뇨, 암이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건 사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혈압하고 혈당은 음식하고는 물론 약간의 관련이 있지만 음식보다 더 큰 관련이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혈당도 올라갑니다. 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당이 올라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동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간에서 당이 만들어져요. 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스트레스형 당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혈당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이 콜티소인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서 혈당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청소를 해주는 세포가 4개가 존재하는데, 이 대식세포 가장 큰 세포고요. 주로 청소를 담당하고요. 과립근은 세균과 비교적 큰 이물질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림프구는 T세포와 B세포로서 바이러스를 주로 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죽었을 때 이렇게 그 세균으로 분해되거나 바이러스로 분해될 때 얘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균을 자꾸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폐혈증이다. 폐혈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폐혈증은 혈액에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게 폐혈증이에요. 근데 세균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안에서. 그렇죠. 내 몸이 썩으면서 그 썩으면서 죽으면서 세균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몸이 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세균의 배지가 돼서 막 많아져. 폐혈증도 내 몸에서 생기고, 독감도 내 몸에 생긴다. 항상 내 몸이 중요해. 내 세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 대형 림프구는 이제 림프구보다 좀 큰 건데요. 요것은 이제 주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암. 잘못된 암세포들을 좀 잡아먹는 거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회복이 된다. 우리 몸이 많이 염증이 있고, 뭐, 이렇게 조직이 파괴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들이 출동을 해서 다 이제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도중에서 뭐가 나타나냐? 통증, 발열, 부종, 발진, 출혈, 가려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 복구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실제 이렇게 호전 반응이라고 해서 나타난 적이 여러분들 느끼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엄청 많죠. 아플 때 굉장히 많죠. 저 아까 제가 여기 뽀드락지가 났는데, 아까 약사님이 저한테 요즘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그러는데 실제 그거죠. 무리는 전날한 거죠. 전날했고, 과거에 했고, 지금 이것은 어느 과정이냐면 호전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오히려 제가 무리해서 살았던 과거의 어떤 결과로서 지금 이제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걸 병이라고 보는 순간, 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야, 빨리 병원 가봐.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소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현상은 한마디로 세포가 죽어서, 제가 요즘에 좀 무리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일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무리를 했는데, 무리를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여기 세포가 죽었던 거예요. 죽으면서 이제 제 회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직이 복구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때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써요. 열나면 해열제, 네? 기침나면 이제 기침약, 뭐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좋아지는 것 같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응어리 염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는 휴식을 취해야 돼요. 휴식. 그러니까 무리해서는 안 되니까 휴식을 취하고 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 네. 그 통증, 발열, 부종 이런 게 호전 반응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거의 99%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머릿속에 되게 중요한 선악이 생겨야 돼요. 우리 몸은 절대 외상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종양, 두 가지예요. 종양이나 외상 또는 어떤 심각한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면은, 심각한 약물의 부작용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이런 증상들은 호전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정도?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보통은 호전 반응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상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일주일 이상 간다,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부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 독소의 유입이 계속된다든지, 또는 종양이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없어요. 마치 이거 비슷해요. 발치를 하면 이가 엄청나게 아프죠. 예? 통증이 오잖아요. 이때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해서 우리를 먹잖아요. 항생제, 진통, 소염제. 그러면 저는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이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려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계속. 근데 20분
20분 쫙 찍었다가 점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두려움이 뭐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약 지어줄 때 오면은 38도 5분이에요. 네? 체온이. 저는 이제 이 해열제를 거의 안 써줬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제가 먹지 말라고 했다가 40도 넘어가고 경기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거 완전히 이거 문제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래도 저는 확신을 했어요. 40도 넘어가는 일 없을 거다. 근데 실제 제 4만 명의 의료 환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이들이 거의 그때 조그만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40도를 넘어가서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를 한다고 해서 뇌가 파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또 40도 넘어가는 일도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약을 먹이느냐 37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엄마가 미리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게 발열이잖아요. 열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몸속에 손상된 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을 쫙 올려서 백혈구들을 모으는 거예요. 백혈구들은 열을 따라서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백혈구들이 이게 열이 없는 곳에는 백혈구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혈구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백혈구들을 잘 활용을 해야 암세포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는 백혈구나 암세포를 정리하는 백혈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기에 확 걸렸을 때 암세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상기도 쪽에 찬바람을 쫙 맞아가지고 상기도 쪽에 세포가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포를 이제 제거시키는 과정에서 열나고 아프고 기침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백혈구들이 그 손상된 세포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백혈구도 있지만 그 옆에는 암을 제거하는 백혈구도 있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감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아니죠. 그렇죠. 열나죠. 열나니까 백혈구들이 막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암 환자들은 무조건 감기에 걸려야 된다. 그래야지 암을 이길 수가 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감기에 걸리도록 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보다 감기 말고 그다음에 우리 결핵균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결핵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핵균도 우리 몸에서 생기긴 생기는데 그 결핵균을 딱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세포가 죽은 줄 알고 폐세포가 죽은 줄 알고 청소로도 가다가 이제 자면서 암세포들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결핵균을 넣어주면은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확 나요. 그러면 그때 가장 긴장하는 세포들이 백혈구예요. 그럼 그 백혈구 중에는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죽은 세포 다 다양하게 죽이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한 세포만 출동하고 어떤 한 세포는 나는 쉬란다 이게 아니에요. 4개의 세포가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면 여기 암이 있네 하면서 암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아주 심한 감기 뒤에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해열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전 반응일 때 통증, 발열 이런 게 다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있죠. 다
다 이것은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이게 다 한꺼번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요, 저 호전 반응은 제 경험상 저 호전 반응은 밤에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밤에 나타나는데 가장 행복한 반응은 잠잘 때 나타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들은요, 눈을 탁 훈련이 잘 되는 눈이 감고 있을 때 호전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통증도 못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호전 반응이 이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몸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파괴가 많이 됐을수록 내가 무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전날에. 내가 원래는 일을 한 10만 해야 되는데 일을 100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90이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그 오버된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잠자는 동안만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때요? 아프죠? 무리를 한 다음날은 무조건 아파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가는다고. 그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약을 먹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려면은 뭘 열어주냐면 혈류를 회복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혈류가 막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약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런 거예요. 특히 감기약. 그래서 감기약은 뭘로 먹어야 되냐면 감기약은요, 제가 알려드리면 이걸 먹어야 돼요. 감기약은 이 약으로 먹어야 돼요. 응? 약국에 가보면 이렇게 약이라고 써있죠? 한문으로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죠? 이건 풀이에요. 허브예요. 허브. 응? 이건 뭐예요? 즐거울 낙이죠?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약으로 몸이 즐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허브, 한약이잖아요. 응? 생약이라고 하죠, 생약. 생약, 한약, 뭐 이런 것들로 감기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응? 최고. 그래서 이게 다 이 한문을 보면 다 뜻이 있는데 지금이 나와 있는 약들은 실제 이런 약이 아니라 풀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석유를 써서 문제가 된다. 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 경험상 호전 반응은 일주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3, 4일이면 다 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네? 만약에 배가 계속 아프다, 열흘 동안,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검사 받으러 가야겠죠. 그런데 배만 조금 아프면 약 먹는다, 병원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부분 95% 이상은 다 근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팠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자연치유예요. 응? 그렇게 치유를 해야지 아팠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요. 공포스러웠거든.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쉽게 악화되지 않아요. 암이 생기는데도 20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시키는 거고, 또 그렇게 병원에 가서 아까처럼 저런 합성약을 먹게 되면, 물론 꼭 먹어야 될 경우는 먹어야 되겠지만 이런 증상에는 안 먹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데,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여자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남자를 찔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왜 찔렀냐고 그러니까 그냥 찌르고 싶었대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쭉 이렇게, 요즘에는 CCTV가 다 돼 있잖아요. 버스 타는 모습부터 쭉 해봤더니 음식집에서, 근데 젊은 여자예요. 키도 1m 70이고 젊고 예쁘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딱 와가지고 그 국밥집에서 소주 2병을 딱 먹고 또 이제 다 트로침이 하나 술도 하나도 안 취해가지고 버스 타더니 그렇게 이제 남자를 찌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오늘 처음으로 보는 남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저런 사이코패스가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여자가 무려 5년 동안 먹은 게 있어요. 뭘 먹은 줄 아세요? 다이어트 약을 먹었어요. 이게 이 다이어트 약을요, 병원에서 먹잖아요. 그 다이어트 약은 다 중추신경 흥분제를 먹어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그 밥맛이 없어지니까 살은 빠지겠지만 이 뇌세포가 다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환각에 빠지는 거죠. 환각 아세요? 환각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실 세계인지 꿈의 세계인지 알지도 못하고 판단력도 없고 신중함, 이런 인내력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 약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지금 처방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다지 과격한 표현으로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살로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남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패륜적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약의 얼마나 좀 어두운 부분이죠. 졸피뎀 같은 약 있잖아요. 수면제. 그 같은 경우는 가바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작용하는 약인데, 중독성이 너무 강한데, 그 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꿈과 현실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을 그러니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꿈속에서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최진실, 뭐 최진영, 조성민 있잖아요. 그쪽 다 졸피뎀 먹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약이 실질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약들의 부작용은 그 순간에는 잠이 올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중독이 되다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다 환각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머님도 사는 게 좋은 일도 있지만 응?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힘들 때 아이 죽고 싶다. 아이 죽어야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졸피뎀 먹은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졸피뎀을 먹으면 지금 어머님이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다는 말 않잖아요. 그때는 바로 실행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약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약들이 되게 많고, 아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약으로서 또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에 쓰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콜레스테롤 쓰는 약을 먹고 근육이 녹아버리는 횡문근이라고, 횡문근 용해증 같은 것도 오고, 그 다음 뇌가 녹아버리는 것도, 심장이 녹고, 췌장이 녹고, 막 녹아요. 녹아가지고, 그 부전이라고 그래요. 부전. 심장이 멈추는 거죠. 뇌가 멈추는 건 치매죠, 뭐. 그 다음에 이 췌장이 멈추는 건 당뇨잖아요. 이거 콜레스테롤 수치 좀 높아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 좀 높다고 해서 약을 썼는데 간이 막 안 좋아지고 다 엄청난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옛날에 약을 왜 먹어요? 왜 먹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주로 많이 해요. 안 아프려고 먹는다와, 오래 살려고 먹는다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실제 의학에서는요, 약학이나 의학에서는 약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환자의 증상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하지 못하는 증상 개선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그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이게 섞어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증상이 개선되는 약은 증상이 바로 먹고 증상이 개선되는 약은 수명 연장에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